공모주가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몰립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는요 정말 정신없이 성장합니다. 12월 말까지 올해는 또 기술특례 상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은요 현재는 적자 기업, 최근에는 아예 자본 잠식된 기업들도 상장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어요. 환매 청구권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올해 굉장히 주식이 더 화랑이 됐었다. 대여는요 수익률을 많이 내주는 대여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하반기에 K뱅크, 더본코리아, LS 이링크 19일에 산일전기 백종원 대표가 76.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대단한 게 뭐냐면 백종원 대표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저 좀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신 맞습니다. 소혜진 씨가 네네. 굉장히 시집을 잘 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주 잘 가요. 이런 경영 아까 마인드. 백종원 대표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 상반기 공모주 시장도 평가를 해보고 네네.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공모주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보통 공모주가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몰립니다. 몰려요. 예, 왜냐면 올해 이제 몇 개 상장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오픈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특히 10월 중순부터는요 정말 정신없이 상장합니다. 12월 말까지 상장이 좀 많은 편이고 제가 이제 한번 세어봤어요. 네. 상반기에 몇 개의 종목이 상장을 했는지. 여기 오신다고? 총 29개의 종목이 상장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2개는 코스피. 나머지 27개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29개 중에 또 27개가요. 우리가 공모가를 정할 때 희망 공모가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밴드를 전부 다 초과해서 그러니까 29개 중에 27개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비싸게 공모가가 정해졌다. 과대평가됐다? 그렇죠. 과대 포장됐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에서도 30% 이상 올라가지고 확정이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장일에 많이 못 오릅니다. 이미 과대 포장돼서 공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만큼 그래서 룸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약할 때 꼭 보셔야 돼요. 왠지 상단 초과 공모가가 확정됐다 그러면 느낌에는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얘는 잘 될 거라서 그랬나 보다. 수요가 많아서 또는 기대가 커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정해져 버리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그게 실제적으로도 상장일에 이제 평균값을 내봤더니 정말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정말 모든 공모주들의 상장일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 그 매도 개편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기술특례 상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은요 현재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지만 말 그대로 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상장을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 29개 중에 17건이 있었다. 총 58% 정도. 기술특례 기업은 그러면 피해가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이제 아예 자본 잠식된 기업들도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과거에는 저는 기술특례 기업은 아예 청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술특례 기업 상장이 너무 많으니까 최근에는 정말 아니다 하는 기업들을 빼고는 좀 청약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기업들은 균등 위주로만. 근데 이제 특징이 보면 예전에는 기술특례 기업 상장들은요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성장성 특례 기업만 환매 청구권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기업들도 환매 청구권이 있어요. 환매 청구권은 뭐냐면요. 주관사가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우리가 그래도 공모가의 90%까지는 되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상장을 했다. 그런데 얘가 주가가 나중에 봤더니 5,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투자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9,000원까지는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 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떨어져도 네, 요 기술특례 기업들이 그런 환매 청구권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올해 굉장히 주식이 더 화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박스권에 있으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신규주들이 특히 상장일에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스펙이라고 해서 인수합병 용도로 사용되는 스펙 상장이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상장에도 크게 변동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스펙들이요. 원래 이 인수합병을 위한 이 용도를 아예 그냥 제쳐두고 그냥 단순하게 그 매도 개편안 때문에 8,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아,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네,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기사화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 부분이 하반기에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금융당국에서 조금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대여는요. 수익률을 많이 내주는 대여가 절대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는 대여지 수익률이 되게 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페이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여라는 게 수익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규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대여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은행, 우리나라 1호 은행이죠. K뱅크가 이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K뱅크요? 네. 와, 이것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 다음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K뱅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제가 오늘 날짜로 봤더니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기업 가치 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K뱅크가 잘 되면 아마 토스뱅크도 뒤따라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가 하반기에 또 시동을 걸고 있고요. LS 이링크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쇼인슈님 지금 당장 대여는 없나요? 그쵸. 사실 그거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7월 18, 19일에 산일전기라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해요? 우리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먼저 만들어둬야겠네요. 네, 그렇죠. 계좌를. 그러면은 산일전기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러게요. 사실 그건 알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궁금하신데 기상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상반기에요.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일전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막 기상 변화 얼마나 이슈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특히 또 이제 상반기에 청약한 종목 중에 우진 이은텍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그게 올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일전기에 대한 인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과거에 비슷한 기업의 흐름을 따라가나요? 영향을 그렇죠. 받나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흐름을 많이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주도주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도주가 상장하는 것들이 수익률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백종원 대표님 언급 주셨는데 네네네네. 더본코리아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계속 좀 미뤄왔었어요. 미뤄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또 하반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증권 신고서도 제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 리스크가 없는 그런 기업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중이 백종원 대표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렇죠. 호감도가 높다라는 얘기군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어떤데요? 그래서 조금 파헤쳐 봤거든요. 특이한 게 올해는 어떤 상장이 많았냐면요. 기존 주주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했었던 그런 주주들이 엑시트용, 그러니까 상장일에 빠져나가는 또는 상장 이후에 빠져나가는 투자금 회수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의 상장이 사실 올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바람직한 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분명히 공모가보다 싸게 투자를 했을 텐데 그 물량들이 계속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공급도 늘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백종원 대표가 76.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석원 부사장이 또 21.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의 두 분이 다 해서. 네,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이요 97.8%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투자 유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대단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신주 모집 외에도 네, 대부분의 대주주의 물량들이 시장이 풀리도록 구주 매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의 물량, 내 물량도 좀 일부 공모주에 이참에 팔아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그걸 우리 구주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주 매출은 기존 대주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구주 매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왜 내가 구주 매출 없게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대한 좀 이렇게 자신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남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다는 거. 왜 얘는 더 잘 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회사는 내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좀 놀랐어요, 솔직히. 네. 되게 좋은 인상을 받으신 네. 그래서 역시 백종원 대표님. 역시 백종원.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신 소혜진 씨가 네네. 굉장히 시집을 잘 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런 경영 마인드, 외부 투자 유치도 없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 회사에 대한 경영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백종원 대표님이 그 약속을 정말 공개적으로 하신 걸 지킨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게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은근히 구주 매출이 좀 많거든요. 구주 매출 때문에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요 예측 딱 했는데 이거는 구주 매출 때문에 상장한다 이런 게 딱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장 철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주 매출은 우리가 공모주 청약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구주 매출이 많으면 안 좋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구주 매출이 실질적으로 공모 주식수의 50%가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이게 대주주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신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상장 철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관사하고 이제 같이 그 기업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상장할 수는 없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대여라는 단어에 너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문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와요. 대여 수익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같은 개념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데 대여는 정말 규모가 크다는 데여지 결코 수익률을 많이 내주는 그런 큰 데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쭉 읽다 보면 소송에 말려 있는 기업들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송사 배임 횡령이라든가 그러면 아무리 이 기업이 수익이 날 것 같고 하더라도 저는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을 좀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거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고 나서 기관들이 나는 이 공모주 물량 받은 이 부분을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하겠다. 요게 그냥 단어 그대로 의무 보유 확약이에요. 그런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올해 상장한 그런 기업들은 의무 보유 확약이 다 한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가 잘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인 기업 위주로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대부분 지금 한 자릿수예요. 왜냐? 기관들도 아무따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받은 것 중에 6%면 6%만 내가 락업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상장일에 그렇죠. 다 내놓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기관들도 나는 이거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오래 갖고 있지 않을 거야. 의무 보유 확약을 최소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수요 예측 보면 막 참여 건수 막 2천 몇 건에 경쟁률도 막 4자릿수거든요. 와, 기관들이 이거 인기 진짜 많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의무 보유 확약은 3%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기관들은 단순하게 나도 요거 너네들처럼 단타 투자할 거야. 이런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좀 의무보유 확약이 정말 뭐 0.00001%다. 그러면 엄청 더 변동이 크겠네요. 기관들은 공모주를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상장일에다 제가 지금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관들도요 2, 3일 안에 다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피해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피해보잖아요. 상장일에 그냥 빨리 매도하셔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들이 몇 네네.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모주 시장이 과열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잠재워야겠다. 이런 이제 대책 마련 그 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기관들의 그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과열된 부분들이 있고요. 공모가가 그래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 기술특례 기업들 중에 정말 상장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있는데 왜냐하면 그 파도 이후로 금융당국에서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주관사와 그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TF팀을 아예 전담으로 따로 꾸려가지고요. 상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라고 하고요. 지금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에 무조건 최상단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뭐 10,000원 희망 공모가 밴드는 10,000원에서 15,000원인데 뭐 20,000원 막 이렇게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열을 조금 잠재우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은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할 때 뭐 PER, PBR, PSR 이런 부분들을 주관사 마음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놔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공모가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인 거죠? 좋은 방향으로 금융당국에서 어쨌든 과열된 시장을 조금 계속해서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슈엔슈님은 공모주 말고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하냐면 제가 2022년도에 하반기에 고금리 적금을 좀 많이 들어놨어요. 그때 사실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았어요. 3%였는데 그때 적금금리가 그런 적금금리가 있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는 5년짜리, 3년짜리에서 다 7에서 8%짜리로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반에 정말 가입만 해두고, 그러니까 가입 그 1회차만 납입을 해두고 이후로는 납입을 안 해놨거든요. 이제 여기로 제가 좀 최근에는 이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적금을 가입해두고 안 붙다가 나중에 어떤 몰아서 붙는 거예요? 아니면? 몰아서 붙는 거 우리 선납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급으로 넣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일은 대신에 조금 늦춰져요. 대신에 이율은 그대로니까. 그때는요 정말 7, 8%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기 적금이 없어요. 5년짜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5년짜리 적금이요. 5년이 언제 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금방 가더라고요. 2002년도에 가입했으니까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3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여유 자금들을 그렇구나. 아까 치킨값 그다음에 뭐 커피값 버는 걸로 소소하게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업주부이자 맘이시니까 어떤 삶의 활력소랄까 그런 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전업주부인 사람들 중에서 경제 무지랭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 쪽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가 나는 그냥 전업주부로 정말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루틴의 일상을 살고 있다가 슈엔슈 블로그 보고 따라했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쾌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전업주부들 그 30대부터 60대 그 매니아층이 굉장히 좀 두터운 편인데요. 그런 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목돈을 벌어가지고 막 로또처럼 갑자기 뻥튀기 수익이 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균등이라도 해서 또는 고금리 예적금을 통해서 내가 살림에 좀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정말로 나중에 눈으로 딱 보여졌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과 그 정말 끊임없는 살림과 육아에 지쳐 있다가 내가 내 손으로 뭘 했는데 돈을 벌었어? 나도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저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 나만 알지 말고 같이 좀 나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돈 되는 광고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블로그를 보고 정말 같이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광고야 뭐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지양합니다. 대신에 협업은 합니다. 협업은 뭐냐면 금융기관하고 같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 개발요? 네, 상품 개발을 합니다. 그런 협업.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가를 받는 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도 그 상품을 제가 가입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서비스네요.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의 협업이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그런 개념은 정말 전혀 없어요. 진정성.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내가 뭔가 믿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또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자꾸 좁아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슈앤슈 블로그만큼은 누구나 와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광고를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3대 요소를 정말 꼭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약간 워렌 버핏 투자 철칙하고 비슷한 네, 어디선가 들어본 슈렌 버핏. 너무 재밌다. 전업주부 또 전업주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금을 잃지를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렸다. 그래서 손실이 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정적으로 있었던 적금을 깨서 주식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금들을 막 다 깨가지고 물론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게 또 전부 다 자산이 결국에는 안정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다 주식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율을 딱 정해서 그 비율 절대 초과하지 않게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첫 번째하고 맞물려요. 사실 원금을 잃지 않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원금을 잃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까지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아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내가 재미있게 재테크를 할 수가 있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게 되면 내가 손실난 거는 솔직히 투자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인데요. 내가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 이제 ELS 투자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파생 상품이고 굉장히 어려운 투자예요. 근데 예금인 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홍콩 ELS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홍콩 HA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나는 이거 예금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파생 상품이었더라.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품은 아무리 누가 와서 꼬셔도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요. 그 상품을 권해준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대한 손실난 거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투자자인 내가. 그러면 억울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모르는 거는 누가 와서 아무리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엔비디아로 200% 냈어 라고 해서 내가 엔비디아 들어가면 대부분 꼭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건 그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네, 당연한데 네, 이게 진짜 네,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의 뇌나 본성이 또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그렇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통업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나도 그걸 갖고 있어야 일단은 안심이 되니까. 그렇죠. 나만. 네,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앤슈님은 공모주가 인생을 바꿨어요? 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 게 전업주부로서 물론 증권회사를 다니셨지만 이렇게 막 상품 개발까지 참여하시게 된 거는 공모주로 인해서 그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시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공모주로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시니까 또 공모주로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고 특히 이제 주부한테는 자존감을 좀 많이 높여주시고 싶으신. 되게 좀 안쓰러운 게 우리 전업주부들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력 발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단녀다 보니까 또 취업이 쉽게 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돈하고 다 경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지만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가 뭔가 좀 살아있네,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이런 경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공모주가 매개체로 참 유효하다. 네. 이렇게 해서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 또는 슈렌 버핏님과 함께 공모주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또 투자의 원칙까지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하면 그때 가서 또 슈앤슈님을 모시고 네, 어쩌면 네. 백종원 대표님도 함께 왜냐면 그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KBS 9시 뉴스에도 출연을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머니올라에서 또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잘 들으셨죠?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오늘 슈앤슈님, 슈렌 버핏님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